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급락 나오고 나서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크게 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시장이 위로든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았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주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급락이 나왔었던 그 트리거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트리거는 일단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 하나 하고요. 하필이면은 그 연준이 있기 전에 그 일본 BOJ에서 금정위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올렸죠. 근데 사실 보면은 금리를 올릴 때 그 전날 금리 안 올린다는 루머가 도니까 엔화가 153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157을 터치했었어요. 그때 일본 NHK에서 금리 올릴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일본 NHK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해버린 거였고 올리고 난 다음에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0.5까지도 갈 수 있어라고 했더니 그 이상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엔화를 굉장히 세게 이제 금리 인상의 시대가 도래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하필 이제 그날 그 다음 날이었나요? 발표가 났었던 실업률에서 쇼크가 나고 그 다음에 난팜 지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이런 분위기로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엔화가 이제 초강세가 나와버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엔캐리 자금이 되감았다, 돌아왔다 이런 얘기했지만 실제로 일본 그 시중은행 쪽에서는 엔화 자금이 돌아왔다라는 징후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해서 설계가 됐었던, 그러니까 엔화를 숏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 자산, 달러 자산을 매수했었던 것들을 갖다가 되감기기 이제 들어갔던 그런 패턴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일본은행에서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우치다나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시장이 원하면은 금리 안 올릴 수 있다. 불안하면은 금리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려고 했고, 시장은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가지고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 가능하다. 근데 시장은 계속 불안해하니까 심지어 그 페드워치 보면은 최대 연말까지 150bp까지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그림까지 그려지게 되면서 이제 극도의 공포감이 심어졌다가 이제 지표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그걸 돌렸었던 게 뭐냐면 ISM 비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건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 자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10%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비제조업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돼 있다라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안도를 했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굳이 그전에는 꺼들떠보지도 않았었던 그 신규 실업 이거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예상보다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적게 나왔네? 이러면서 경기 침체 아니야 하면서 주가가 올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펀더멘탈에 의해 가지고 흔들린 거라기보다는 이 센티멘탈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는 거죠. 그 원인은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게 과열이든 아니면은 과잉이든 아니든 그 AI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와 관련된 노이즈는 연초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거고 이게 계속 올라왔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숫자까지 지금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던 차였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장 내부를 열어보면 경기 둔화 시그널은 계속 나왔었어요. 소비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자 수라든지 그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연준이 7월에는 한번 해줘야 되는데 하고 기대했는데 안 해버렸었던 거에 대한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쳤던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부터는 문제는 뭐냐면은 연준의 눈높이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이제 매칭이 돼야지 시장이 좀 안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심지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은 어제였나 보니까 심지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9월 달에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확률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25bp 인하를 제일 앞에 놓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그 시장을 어떻게 달래주고 또 안심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저는 1차 가능성이 있는 거는 8월 22일 제가 20일로 적어놨는데 22일 날부터 잭슨홀 미팅이 24일까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데인데 여길 통해 가지고 이제 향후 그 경제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은 여기서 그냥 꾸역꾸역 2,700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면 또 한 차례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시장의 눈높이는 그 9월 달에 금리나 얼마 할 건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50pp에도 이거는 쇼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5bp 정도로 해주면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내일인가요? CPI 발표나죠. 그 다음 달에 또 발표 날 거고 올 이달 말에 또 넘펌 지수 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경기가 침체가 됐어 안 됐어를 갖다가 시장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거는 저는 8월 22일보다는 좀 합일점을 찾는 거는 9월 FOMC가 아닐까. 그러면 9월 FOMC 전후부터는 주가가 조금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 사실은 3분기가 피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웅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트럼프가 피격이 되면서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렸고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그 말씀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대선 기간에 오히려 의외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의 그걸 유지를 하려면 굳이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서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상황상. 네,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금리 관련된 인하의 뭐 횟수라든지 그 인하의 정도 측면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금리 외에 뭐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도 있고 앞으로 좀 하반기 그 미국 주가든 우리나라 주가에든 미칠 뭐 매크로 변수 중에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일 커 보이는 거는 엔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가 그 아무래도 엔화 강세의 어떤 흐름이 네. 점진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급하게 갑자기 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변수가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지금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네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달러 자산을 팔아가지고 엔화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빨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엔화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요번에 발표됐었던 그 비농업 고용자 수, 그 고용 수요코하고 또 실업률 4.3%가 일시적이었는지 이걸 재차 확인하려고 이제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월보다는 이제 9월 달에 오히려 이제 방향을 좀 그 FOMC 전후에서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기 때문에 결국 9월 들어가 가지고 고용 쇼크 그다음에 실업률 쇼크가 일시적이었는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할 것 같다. 그 정도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CPI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발표나는 게 아마 전월 비해서 0.2% 정도 올라가는 거. 그래서 지난달 YOY로 했을 때 아마 3% 내외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이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잭슨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제시가 될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거꾸로 8월부터 9월까지 흐름이 꾸물꾸물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약간 불안한 그림이 될 건지 그럴 가능성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시장의 주도주로 뭐 명확히 나왔던 AI 반도체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 그 관련된 전반적인 최근 주가 변동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일단 우선 AI 과잉 투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은 조정을 받고 싶었고 울고 싶은데 뺨을 제대로 때린 거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0 밑에까지 떨어졌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향후 장이 만약에 선순환이 돼서 돌아선다고 했을 때는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먼저 얻어맞고
방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과잉 투자였어. 예를 들어서 이게 앞으로 내년 지나가면 피크아웃 나올 거야.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포드 가이던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 가지고 이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저기 AI 쪽 관련돼 있는 회사들의 주가 상승에 약간의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상승의 길기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반도체 쪽에서 저는 우리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AI 쪽도 좋은데 네네. 저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네네네. 또는 이제 서버 투자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레거시 제품의 가격 회복,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그림, 이런 그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의 대표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가격선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게 이제 레거시 제품의 쇼티지, 특히 디램 쪽은 지금 쇼티지 얘기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HBM 쪽으로 전환을 했거나 그쪽으로 투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존 그 디램 라인도 HBM으로 전환한 게 있는 데다가 신규 투자도 최근 2, 3년간 되게 저조했었고, 이게 지금 필요로 하는 만큼 찍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도 아까 잠깐 그 도는 글을 보니까 하이닉스가 DDR5 뭐 네. 8월에 15% 정도 올릴 거다라는 얘기 이제 말이 또 돌더라고요. 외신에서 돌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그 레거시 제품들의 어떤 센티를 개선시켜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의 실적을 좀 개런티해주는 측면이 있고, 레거시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그 레거시 제품들이 좋은 거는 사실 서버 향의 투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AI 서버 말고 이제 일반 서버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가 일어나는 게 원래는 2020년 이후에 일어났어야 될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분위기도 그랬었지만 또 그 뒤에 갑자기 AI 붐이 불면서 AI 서버 쪽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쪽 일반 서버 쪽으로 해서 투자가 좀 덜 진행이 됐었던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내년까지는 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이제 AI 장착되고 노트북에 장착되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 컴퓨터 업체들, 노트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 연말 내년 초 목표가 뭐냐면은 그 노트북에 약 30% 정도를 갖다 AI형 노트북으로 이제 판매를 일으키는 거,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또 때마침 교체 주기도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선순환이 되면은 디램 랜드 쪽의 이 레거시 제품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는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좀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었다면 하반기는 사람 우리가 그냥 마냥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좀 짧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사님 보시기에 엔비디아 이번에도 2분기도 시장 예상하는 컨센을 만족하는 수준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IM투자증권의 그 송명섭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님 말씀하신 그 굉장히 공급을 뛰어넘는 수준의 드라마틱한 수요가 안 나온다. 이거 막말로 이제 삼성전자 그 3 최종 컬 테스트 통과하면 충분히 공급 가격이 나올 수 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저기 IM 투자증권 소속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말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HBM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지금 캐파 가지고도 그 기존 오더량을 좀 넘어서는 그런 그런 게 이제 오더가 약간 좀 복수로 좀 나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HBM 쪽으로 삼성이 진출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레거시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일단 관심을 좀 가져서 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실적은 그 가이던스 수준은 맞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G200이었나요? 이번 블랙웰 출시가 좀 미뤄진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그 대만 쪽이라든지 나온 기사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숫자가 그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번 분기 이후부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서프라이즈를 더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매출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반기에 이 엔비디아나 이런 AI 가속기 쪽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의 기울기는 이전보다는 좀 완만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일반 레거시의 최대 수혜를 받는 거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 주도권을 하이닉스로부터 좀 많이 뺏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그 HBM 시장에서 네. 그 NUF 방식을 쓰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네네. 경우 이제 저쪽에 NCF고 네네. 기술 자체의 차이라든지 수율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앞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앞으로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12단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네네. 기술을 활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바보가 아닌데 네. 그동안 잘해왔는데 네네. 가만히 있다 그걸 뺏기겠느냐라는 네. 측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물량 싸움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HBM이 이전과 같은 고수익을 누리는 게 네.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네. 이제 그런 맥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는 데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세 군데밖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숫자를 유지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레거시 쪽에서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레거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워낙에 다른 회사 투자 못할 때 투자도 했었고 맞습니다. 캐파도 뭐 2배 이상 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의 이익이 이제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를 조금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사님 보시기에 리스크 요인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시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라고 하면요. 네. 이건희 회장님께서 마누라하고 자식 100원 다 바꾸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정신이 네. 많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예년과 다르게 언론에다 이렇게 흘리는 내용들이 네. 실제로 그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BM도 언제까지 퀄테스트 통과할 거고 맞습니다.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네. 여전히 그러고 있고 네.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저기 TSMC를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잖아요.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네. 그럼 이건 사실은 시장에다가 그 삼성전자 정도의 위치에 있는 회사라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는 쪽보다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네. 신뢰를 얻어 가지고 삼성전자니까 믿을 수 있는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좀 일치가 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금 아마 그 DS 부문장 새로 바뀌시면서 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부분을 잡아내면은 과거에 삼성이 만들면 표준이 됩니다라고 했었던 그런 어떤 삼성의 그림을 다시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기술에서 어찌됐든 레거시 쪽에선 글로벌 탑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뭐 D램 라인에선 당연히 탑이었었지만 지금 HBM 가지고 글로벌 탑이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또 그 안에 있는 레거시 제품도 또 말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인데 여전히 저는 좀 유동성의 부족함.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HBM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수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네. 많고 네. 지금 이제 팔아가지고 이익 나는 돈을 가지고 주로 투자에 많이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구조 네, 자체가. 그런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자금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돈을 축적해가면서 막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받으면 네, 네. 바로 투자하고 네, 해야 네. 되고 막 네, 이런 이제 네. 버거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 성장 사이클이 정체가 되거나 꺾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좀 조심하면은 하이닉스도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잠재적인 부분에서 좀 딜레마인 것 같고요. 밸류는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PER로 잘 안 합니다. 그 보통 이제
주식을 살 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이익이 안 나올 때이기 네. 때문에 고포일 네, 때 맞습니다. 네. 보통 고포일 때 사고요. 네. 그다음에 PER 뭐 5배, 6배, 7배, 10배 뭐 이렇게 하면서 저포일 때 팔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주가 저희 실적 좋아지고 주가 올라가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전부터 뭐 구만전자에 맡기고 네, 항상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커가고 있는 단계이고 레거시 쪽이 살아나는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아직은 좀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도체 쪽은 PER보다는 PBR로 많이 네. 배수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네. 1.7 정도 되면은 그게 9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경기가 좋고 그다음에 아주 막 확장 기간이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레거시 제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네. 수요가 넘쳐가지고 쇼티지가 아니고 네. 공급이 지금 공급을 제한돼서 줄여서 그런 거죠?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땐 2배를 주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한 1.7배 정도 그 정도 선이 적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저거를 동일하게 하이닉스에도 적용할 수 하이닉스 있나요? 같은 경우도 네. 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큰일 않아요. 나네. 근데 이제 비슷한 거기에 수준이다. 조금 더 붙인다 그러면 삼성이 예를 들어서 HBM을 계속 지금처럼 버벅거리게 되면 그러면 더 조금 붙을 더 수가 붙을 있겠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죠? 그 정도로 이제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PBR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앞으로 분기 실적 나오는 흐름에 따라 좀 비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